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는 88회로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88회 기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진행할 부분을 현대시랑 현대소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는 이제 학술 텍스트, 비문학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래도 뭐 문학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먼저 다루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다루는 거고요. 또 나름대로 뭐 오답률이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먼저 다루고 학술 텍스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현대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어디까지 다뤄야 될지 이걸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현대시에 대해서 물론 이 시험마다 다뤄야 되는 포인트가 좀 다릅니다. 뭐 수능 같은 경우를 자꾸 제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수능은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 수능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를 다루려면 그래도 꽤 어떤 그 시험에 나오는 스텝들별로 다뤄야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의 현대시는 솔직히 그렇게 난이도가 높게 나오거나 복잡하고 까다롭게 어떤 개념을 구성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그간 기출문제에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운 게 뭐가 있냐면 언제든 변수는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 공부를 하잖아요. 유형 공부. 유형 공부의 장점은 그래 기출문제를 통해서 유형을 파악한다. 기출을 통해서 유형을 파악한다. 이러면 일단 시험에서 그 유형이 나오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죠. 이 기능을 하나 하죠. 그리고 실제로 유형별 전략을 통해서 문제풀이의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뭐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확도 측면에서도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항상 이 기출 유형 공부를 할 때 수험생분들이 모든 시험에서 이건 마찬가지인데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는 항상 내가 풀어본 유형과 다른 게 나올 수 있다. 나는 그 생각을 마음 한켠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유형의 변동성이 정말 작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만약에 내가 공부했던 거랑 좀 다른 유형이 나와 라고 하면은 모든 수험생이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뭔가를 더 뭐 효율적이고 대단하게 푸는 것보다는 정석대로 읽고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맞춰서 푸는 것 자체. 그러니까 유형에서 벗어났다라는 것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 뭔가 부담 이런 것들 없이 그냥 해내기만 하셔도 남들보다 차별화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 얘기 하나 드리고요. 자, 말이 길었는데 자, 문제 유형 현대시는 제가 그래서 이 현대시를 가르칠 때도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맞춰서만 얘기를 할게요. 문제 유형은 크게 두 개예요. 표현 방식을 묻거나 근데 이거는 사실 이 크게 두 가지를 묻는 거는 모든 국어 시험이 똑같긴 해요. 표현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뭐 사실 모든 국어 시험을 공부해도 이 표현 방식에 대해서는 보통 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설의법이 뭐냐, 대꾸가 뭐냐, 감각적 이미지가 뭐냐 이런 거 자체를 모르면 못 푸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표현 방식을 묻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시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의미 해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거를 묻는 문항들이 나옵니다. 그냥 이게 되게 전형적인 모든 국어 시험에서의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런데 그 현대시를 푸실 때 사실 저 두 번째 얘기도 제가 그냥 보통 모든 국어 시험을 접근하실 때 문학을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시라는 게 시를 우리가 읽어요. 딱 읽었어. 그러면은 내 머릿속에 어떤 이 감상의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함축적이죠.
그리고 꽤 난해할 때도 있어요. 즉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그런 의사소통 방식이랑은 좀 달라요. 뭐 함축적이기도 하고요. 이 시를 쓴 사람의 어떤 생각, 이 시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결과물로 만든 거잖아요. 결과. 거기에 담긴 게 내용이고 그걸 드러낸 방식이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어는 항상 요거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이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우리의 일상이랑 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는 어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라는 늘 이 물음표가 존재하게 됩니다. 문학은. 그렇죠? 내가 읽은 이 해석이 맞아?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근데 이 해석의 결과물은 언제나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러니까 시 하나를 보고도 그 시를 읽은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게 문학의 어떤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문제도 답이 해석이 여러 개가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죠. 시험이라는 건 뭐냐? 우리의 해석은 주관적이지만 우리가 푸는 문제는 답이 하나예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작품을 자꾸 읽고 어떤 완벽한 해석, 이 해석이 맞나? 라는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답을 영원히 찾으실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의 해석은 제가 기다릴 거고요. 내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딱 읽은 이 해석의 결과물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답, 선택지 해석이랑 똑같을 리는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너무 처음에 시를 읽는 거에만 에너지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렇게 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셔라. 작품에는 조금 힘을 빼세요. 그게 대충 읽으라는 건 아닙니다. 시는 결국에 문장의 구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 단위로 쭉쭉쭉쭉 읽어 나가시는데 여러분 머릿속에 약간의 물음표, 뭔가 좀 이게 무슨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 정도로 가지고 문제를 이제 푸는 거예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기억 부분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면은 그때 문제에서 다시 작품으로 가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세요? 작품을 완벽하게 읽어서 내가 읽은 게 짜잔 하고 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 같아. 오케이. 대충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시가 슬픈 것 같고 전체적인 주제는 이런 느낌이긴 한데 정확하진 않아. 이 느낌이 지극히 정상이고 딱 문제 갔어. 기억 부분? 내가 아까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한번 다시 따져볼까? 자, 따져볼까? 이게 방향성이에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를 따져볼까? 가서 생각해보고 근거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뭐 어떤 건 명확하네. 어떤 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 좀 더 명확한 답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케이? 왜? 근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답이 나올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나머지가 다 확실해. 그러면 아까 애매했던 거 그러면 얘는 아마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거겠구나 해서 다른 선택지를 통해서 좀 더 확률을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말만으로 모든 걸 여러분들이 다 이해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는데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요지는 뭐냐? 방향성. 작품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한 번에 투입하기보다는 요구하면 따져본다. 선택지에서 보고 들어간다. 이게 꼭 문제를 먼저 읽어라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거를 작품으로 들어가서 따져본다. 자, 시 감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는 무엇을 읽는 거냐? 제가 이거는 아주 요약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시라는 건 아주 쉽게 생각하면 이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 근데 이 세계를 바라볼 때 이 세계를 주관적으로 본인의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그러겠죠? 색안경을 끼고 봐요. 그리고 그럼 이거를 통해서 내 안에 인식이 되겠죠? 근데 이건 굉장히 주관적으로 인식이 됩니다. 주관적 인식.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면 딱 이 느끼고서 뭐가 보통 시의 그 소재가 되냐면 이 세계가 좋은 세계도 있고요. 안 좋은 세계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 시를 그냥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악? 내지는 뭐 힙합이라고 할까요? 다 똑같아요.
자,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기분 좋을 때도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되게 우리 노래들이나 힙합을 보면 어때요? 항상 이 부정적 세계, 이걸 부정적 세계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부정적 세계에서 소스가 많이 나와요. 부정적 세계라는 건 뭐 막 세상을 부정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 이 갈등이 외부 세계랑 갈등일 수도 있고요. 내부랑 갈등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적 갈등, 외적 갈등. 이렇게. 요런 어디서 한번 들어볼 법한 말들이죠. 자, 그럼 내가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러면 이 인식에서 파생해서 주로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좀 나와요. 근데 이 감정도 뭐 꼭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진 않아요. 이건 일종의 저는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는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이에 딱히 중립적인 입장이 나올 때도 있고 극단적으로 싫어 슬픕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해되죠? 이 사람의 감정이 보통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태도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보통 뭐 좋은 거에선 태도가 딱히 없겠죠. 너무 행복하고 만족하고 즐길 테니까. 근데 보통 이제 혹은 이제 뭐 좋은데도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근데 힘든 이 현실을 나는 이겨낼 거야. 극복 의지. 내지는 좌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네, 좌절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를 사실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서 뭐 꼭 감정이 안 드러날 수도 있어요. 막 그렇게 격정적으로 시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뚜렷하게 태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시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시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 내가 인식한 이 인식의 결과물을 이걸 결과물로 만든 게 문학이에요. 문학. 이걸 형태적으로 시가 될 수도 있고요. 소설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을 설정해서 소설로 교훈을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느낀 걸 그냥 라이팅 해버리는 저 시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힙합이랑 똑같은 거다. 모든 말을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전달하고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그 중에 갑자기 마이너스적인 표현이 딱 나와. 그러면 이 사람 슬프구나. 그런 거에 좀 더 주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뭔가 시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셔라. 그리고 시에서 어떤 어려운 표현들 있죠. 그런 것도 문제에서 요구하면 더 이제 깊게 생각할 여지가 생기는 거지. 내가 읽으면서 뭐 한두 부분 이해 안 됐다고 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겁먹지 마셔라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런 게 문제화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고 어떤 태도를 취하고 이게 결국에 문제지. 아시겠죠? 넣어볼게요. 자, 이제 지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읽을 거예요. 이별이 오면, 그러니까 우리 문장을 읽는 거다라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별이 오면 누구든 나에게 바지락 씻는 소리를 후련하게 들려주었으면, 그러니까 바지락 씻는 소리라는 거를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에요. 이별이 왔을 때. 사실은 전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문장이죠. 근데 어쨌든 이별이 오면 그냥 문장의 관점에서 이 A라는 걸 나에게 후련하게, 이게 뭐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바짓단을 걷어올리고 엉덩이를 들썩하며 바지락과 바지락을 맞비벼 치대듯이, 그럼 굉장히 우악스럽게라는 걸 몰라도 치대듯 우악스럽게 뭔가 되게 시끌벅적한 느낌이겠죠. 그런 바지락 소리를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별이 오면 뭘 좀 알려달라는 건가? 저 바지락 소리를 어쨌든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입을 틀어막고 구석구석 안 아픈 데가 없겠지. 그러니까 이건 이별 상황을 자꾸 가정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뭔가 힘들 거다라는 거 아닐까. 가장 아픈 데가 깔깔해 아프다는 거겠죠. 깔깔한 그 바지락 씻는 소리를 마지막까지 듣겠지. 오늘은 누가 나에게 이별이 되고 나는 또 개흥눈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별이 오고 또 이 사람이 뭔가 힘든 그런 상태 정도를 뭐 의미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사실 바지락 씻는 소리가 전혀 우리의 일상 경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매칭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요지를 정리를 해보면 이별이 오면 저 소리를 들려줘. 그러면 뭐 힘들겠지만 어쨌든 저 소리를 들려줘. 그냥 그 정도거든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단가요? 맞아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일단은. 자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 이게 결국에 표현 방식을 묻는 거거든요. 감각적 이미지를 다양하게 활용했다. 근데 자 여기서 하나 짚을게요. 감각적 이미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안 떠오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표현법 전체를 뭐 다 공부해라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검색하시고 좀 저런 문학 같은 거 풀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어떤 게 이게 꼭 여기서만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자, 감각적 이미지 하면은 기본적으로 오감이에요. 그래서 뭐 시각, 청각, 촉각, 뭐 미각, 후각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봅시다. 감각적 이미지라는 거는 사실 문학의 대부분은 있어요. 물론 전혀 그런 감각적인 걸로 막 표현을 안 하는 거 두고 감각적이냐 이렇게 물어볼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감각적 이미지라는 걸 저렇게 했을 때 이 시는 감각적 이미지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감각적 이미지를 사실 여기는 또 많이 쓰고 있어요. 막 시끄럽고 뭐가 깔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약간 감각적 이미지겠죠. 그리고 이런 걸 활용해 만약에 그럼 생동감은 더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생동감을 만약에 더하지 않아 라고 하면은 이거를 모두 100명 있으면은 100명한테 이건 절대 생동감을 더하는 게 아니야 라고 납득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감각적 이미지를 쓰는 것 자체가 더 좀 리얼하게 표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플러스 조금만이라도 돼도 이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난 생동감은 없는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자 2번 서리법. 서리법을 활용해서 자 근데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의문, 질문 형식을 하지만 답이 정해져 있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데 자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을 강조한다. 자 이거는 사실 뭐 서리를 가지고 틀렸다고 해도 되고 미래가 비관적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아니지. 그걸 강조하기 위함은 아니지. 또 이걸 활용해서 하는 건 아니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을 푸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뭐 친근감 이건 애초에 친근감은 아닌 것 같은데 앞을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뒤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고 근데 어떤 것들은 이 앞에 게 맞으면 뒤가 자연스럽게 맞는 것들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대꾸법이라는 거 문장 구조를 이제 비슷하게 썼어요. 대꾸법을 쓰면 운율은 생기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막 운율이 막 느껴지지는 않지만 운율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앞에 게 맞으면 뒤에 게 자연스럽게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2번 봅시다. 서리법을 쓰면 무조건 비관적이야? 아니죠. 서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비관적 인식을 강조하는지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서리법을 통해서 저걸 하고 있는 건지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가 좀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있다 없다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그걸 서리로 하는지까지도 판단해야죠. 아시겠죠? 4번 시공간 변화에 따라서 정서가 바뀌니 이거 하면 무조건 이거야? 아니야. 이거 있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고 이것도 아니죠. 특별히 정서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강의 움직임을 따라서 슬픔을 고조한다. 만약에 슬픔이 있었다면 하강을 하면은 고조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고조된다고 보는 게 맞아요. 만약에. 근데 뭔가 하강하는 게 아니죠. 이해되시죠? 정답 1번입니다. 자, 지금 제가 표현법 관련한 문항을 풀었는데 단순히 그냥 자, 이거 여기 있죠. 이거 여기 있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아요. 왜? 표현 방식을 당연히 아는 것, 감각적 이미지란 오감이다. 서리는 뭐다, 대꾸는 뭐다, 아는 것 기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푸는 이 문항은 요구 조건이 하나가 아니에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서 생동감을 더하는지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러면 우리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요구 조건이 하나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수험생분들이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앞에 거가 편할 수도 있고요. 편하다라는 거는 내가 시를 딱 읽었는데 앞에 게 먼저 보일 수도 있고요. 뒤에 게 먼저 보일 수도 있어요. 혹은 때때로 앞에 게 되게 애매한 거고 뒤에 게 명확한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옛날에 기출문제가 있었는데 섬세한 어조로
슬픔의 감정을 강조한다 이렇게 있어. 근데 섬세한 어조라는 거는 애매해요. 얼마가 섬세한 거지? 뭐 얼마가 부드러운 거지? 섬세한 어조는 뭐지? 이런 거 가지고는 판단하는 게 아니라 슬픈지 아닌지. 근데 사실 그때는 이게 슬픔이 아니었거든요. 그럼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건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 자체가 1번입니다. 그리고 내가 편한 걸 먼저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대신 둘 다 존재는 해. 서리도 있고 이것도 있어. 그러면 얘를 활용해서 정말 이게 이루어지는 건지는 또 별개의 문제다. 또 고민해 봐야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적으로 고난도까지 갔을 때를 염두에 두고 제가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문학은 앞으로 뭐 얘기를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좀 자세하게 전달을 했고요. 자, 이게 결국에 의미 파악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기억을 한번 보시면은 자, 저희 수험생분들은 앞에 그러니까 지문 교재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PPT를 계속 넘기다 보면 헷갈리니까. 자, 기억이라는 거는 이별이 오면이에요. 이별. 그쵸? 그리고 이별이라는 거는 관계의 끝 혹은 이거는 맞아요. 그쵸? 근데 자, 이 부분, 이 기억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이거를 이 시는 차분히 뭔가를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바지락 씻는 소리 자체가 지금 뭔가 차분히 받아들이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뭔가 그걸 정화하는 계기 아닙니다. 2번 볼게요. 들썩들썩. 반복적 움직임 맞아요. 그쵸? 근데 그게 일상의 리듬을 회복한다? 아니죠. 3번. 헤어짐에 따른 정서, 그러니까 디귿, 바지락 씻는 소리예요. 정서적 고통을 반복되는 요란한 소리로 바꿨어요. 그래서 격렬하게 폭발시키는 듯한 느낌. 사실 이거 보면 1번이랑 3번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틀린 거예요. 왜? 격렬하게 폭발시키면 사실 차분히 수용은 당연히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렇게 센스로 풀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격렬함, 이게 확실히 맞죠? 자, 4번. 리을입니다. 깔깔하고 거친 질감과 명랑한 웃음소리를 동시에 연상케 한다. 이거 봐봐. 이런 거를 사실 우리가 먼저 깔깔하다를 읽으면서 이 생각을 선행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그럴 수 있네. 아, 거친 깔깔. 그리고 이게 진짜 생각해 웃음소리였구나. 이렇게 해석을 요구했을 때 가서 보면 납득이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해악? 단순히 웃음 있으면 해악? 아니죠. 자, 5번. 거무스름한 갯바닥 흙을 쏟아내는 조개와 눈물을 흘리는 시적 화자가 동일시될 때 존재의 순환이 일어나면서 위안을 주는 것. 근데 지금 저기 뭐 개흙눈이라는 것 자체가 눈물이랑 뭐 흙, 그래서 개흙눈이라고 하는 건가 보구나. 이걸 우리가 의미를 이걸 읽으면서 지금 찾았어. 자, 근데 그게 뭐 존재가 순환이 되고 위안, 이거는 사실 뭔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있지가 않죠. 그게 어떻게 보면 눈물로 슬픈데 갑자기 왜 위안으로 가냐라는 그런 근거가 딱히 없죠. 어쨌든 얘가 가장 명확하죠. 정답 3번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지금 제가 이제 이 62번이나 61번이 굉장히 좋은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문학 더 쉬운 파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학이 더 쉽게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요거는 그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왜? 그냥 뭔가 대충 보면 맞는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키워드로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좀 가볍게 봤는데 답이 5개가 다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것도 뭔가 5번도 맞는 것 같고 3번도 맞는 것 같고 1번도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때 좀 더 내가 기준을 까다롭게 가져가야겠구나.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라고. 얘가 가장 명확하네. 얘는 모두 부정하기가 좀 어렵네. 이런 식으로 그 선택지 간에 재는 것 자체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자체가 또 실력입니다. 문제풀이의 센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좋습니다. 다음 소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살펴보시면은 소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학의 접근, 뭐 그 사람이 세계를 바라보고 그 바라본 결과물, 내가 쓰고 싶은 어떻게 보면 그 소재를 대신 등장 인물들을 통해서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는 게 현대 소설입니다. 뭐 고전 소설, 모든 소설이죠. 자, 근데 이것도 문제 유형은 크게 표현 방식을 묻거나 내용을 묻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내용을 묻는 게 제일 어려워요, 소설은. 근데 이 내용을 왜 어렵게 느끼냐? 우리가 사실은 접근이 이래서 그래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작품이 70이에요. 작품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 돼. 이게 시랑 다른 거예요. 시는 그 하나를 가지고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소설은 물론 해석의 여지는 많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등장인물들을 설정하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등장인물들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가면서 교훈을 전달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작품을 제대로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때 제대로 읽는 게 뭐냐? 감상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니까 소설은 느낌을 먼저 방향성에 대한 느낌을 먼저 말씀드리면 쭉 집중해서 작품 읽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셔야 되고요. 문제는 툭툭툭 풀려야 돼요. 이거 여기 3분, 여기 3분 이렇게 그러니까 읽는 거 3분, 문제풀이 3분 이게 아니라 한 5분 읽고 1분만 더 타닥 풀고 이게 방향성이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소설 감상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맨날 하는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비유가 영화예요. 영화. 영화관에 좀 늦게 들어갔어. 혹은 내가 뭔가 넷플릭스 같은 걸 보다가 갑자기 누가 시청해 놓은 그 중간부터 보게 됐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 이해가 되나요? 처음에 나오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주인공인지조차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다 보면 어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해되죠.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됩니다. 소설 영화관에 혹은 넷플릭스의 중간부터 시청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을 읽을 때 왜 불편하냐? 우리가 1페이지부터 읽는 게 아니거든. 중간에 갑자기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뚝 잘려버립니다. 그런 걸 읽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를 중간부터 시청하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영화관이나 넷플릭스 좀 문제가 더 될 수 있지만 왜냐면 영화관은 속도 넘기기가 안 되죠. 넷플릭스는 속도 넘기기가 돼요. 넘기다 보면 여전히 못 찾아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영화관에서는 왜 보통 문제가 없죠? 쭉 주어진 것들을 잘 따라가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소설을 읽으면 어떤 행위가 되냐? 시간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설가가 준 세부적인 설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장면, 제가 있는 이 장면을 한번 묘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시계를 차고 있고 정장이라는 걸 입고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 입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이. 저 같은 경우에 오늘 한 번 평소에는 뭐 후드티 입고 맨투맨 입고 다 그냥 그러고 다니죠.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입었냐? 강의를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설은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굳이 활자를 해서 넣었단 말이야. 그거는 이 사람의 어떤 성격을 암시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정보를 제시를 할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오버해서 우리 세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명탐정 코난 같은 거. 저런 하나 단서, 발자국만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알아채는 그런 날카로움. 뭐 그 정도의 날카로움을 가져라 이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모든 걸 단서화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처리해서 날리는 게 아니라 정보를 최대한 끌어오는 거예요. 소설에서 쓸데없이 주어진 정보는 없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쓸데없이 주어진 정보는 없습니다. 그 말은 모든 정보가 팁이 되고 인물에 대한 어떤 암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단서다. 이런 접근 생각을 한 번만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천천히 좀 읽으시면 돼요. 정리하면 좀 천천히 읽으세요. 특히 초반을. 그리고 초반에는 그 제시된 내용을 통해서 막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이 사람 30살이야? 30살이구나. 36살이야? 36살이구나. 이 사람이 운동이 취미구나. 운동이 취미구나. 밝을 것 같은데 에너지가 좀 뭐 이런 식으로 막 좀 더 생각을 넓혀가셔도 괜찮아요. 소설은. 아시겠죠? 이게 팁이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제 그거 어떻게 녹여내느냐 보겠습니다. 이유진은 36번째 생일 36살인가? 며칠 지난 날에 송유진이라는 사람이 있구나. 소설에서 인물이 중요합니다. 인물들 왜
영화도 보면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인물 간의 뭔가가 전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인물은 사실 인물 중요하다는 얘기 소설에서 많이 하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고민했대요. 왜 고민했는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뭔가 고민이 되나 보네. 이성관계에서 스릴을 원하는 나이는 지났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유를 주죠. 때문이다. 아, 뭔가 이성관계에서 36살에 지금 스릴을 원하는, 그러니까 송유진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스릴 있는 거구나. 근데 지금 나이에 그래도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을 하는 거구나. 게다가 송유진은 5살이나 어려. 그러면 31살. 아, 그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이제 보면은 5살 차이가 나고 송유진이 남자였구나. 이유진이 여자였구나. 만난 시점 나이 차이도 다 애매하다. 끄덕끄덕. 그녀가 40대가 되어도 송유진은 여전히 30 중반이야. 송유진이 저돌적으로 접근했을 때 저돌적으로 접근해왔군. 그녀는 거기에 휩쓸려가면서도 그 사실이 뭘까? 이런 사실, 나이 차이가 나는구나. 당초 예상보다도 송유진과 연애가 연애한 지 좀 됐나 보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또 달콤 좋았다. 이유진은 고민 있대. 이제 갓 30을 넘긴 남자인 송유진. 관계 맺기의 속도를 너무나 능숙하게 잘 조절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연애를 잘하는 것 같아요. 협족하면서도 불안했대요. 자, 불안하다 이 사람이 느끼는 감정 나왔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관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털어놓자 데이터 마이닝 업체에 다니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알고리즘을 소개합니다. 뭐지 저건? 원래 보험회사를 위해 개발한 서비스인데 VIP 고객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제공하기도 해. 사모펀드 투자자들이나 금융회사 임원들이라든가 그 자식들 친구가 말했다. 부담 가질 거 없어. 우리끼리는 늘 한다. 유명 배우랑 나랑 사귈 확률이 얼마나 될까? 사귀면 얼마나 오래될까? 같은 거를 맞춰보지. 물론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을 대상으로도 해본다. 이것은 생애주기 예측 분석이라는 신사업이랬대요. 사업의 분야로서 친구한테 한번 해보게 해주는 거구나.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자녀의 입학, 졸업, 이사, 본인, 배우자의 불륜, 부모의 사망, 배우자의 사망 사건을 겪을 때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바뀐대요. 기업들은 이를 알아내기 위해 소비 패턴 이런 변화,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더 싸고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적은 양의 정보로 더 정확한 결과를 내는 것이 그러니까 투입은 최대한 줄이고 좋은 결과를 내는 게 비즈니스의 관건이죠. 통찰이고 돈이었다. 우리가 만든 건 의뢰인이 이미 알고 있는 상대의 정보와 외부에 공개된 정보만으로 관계 지속성을 예상하는 알고리즘이야. 상대의 생년월일, 사는 동네, 직업 같은 거 대충 알잖아. 그거 알려주고 너랑 이름 같은 그 남자의 내밀한 개인정보까지 넘기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막 이상한 정보 넘기는 거 아니야. 공개된 거야. 사실 나한테 조금 전에 너가 다 얘기했지만 거기에 그 남자가 인터넷에 올린 글과 사진 그런 것들을 더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화질 사진 한 장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 놀랄걸. 기술이 이 정도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진 속 여성이 임신했는지를 98% 이상의 정확도로 알 수 있고요. 손의 위치, 피부 상태를 보고 그거를 판단하니까 98%에 가깝다라는 거야. 입고 있는 옷과 머리 모양, 다른 꾸민색, 나이, 사진을 찍은 날짜를 알면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나이 드는 걸 얼마나 부담스러워하는지까지도 파악할 수 있어. 오래 걸리니?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하루면 돼. 해줘? 친구가 물었다. 이유진이 젊었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을 앞둔 남녀가 역술가를 찾아가 궁합을 많이 보죠. 그들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사주를 받아오라고 요구하는 일들이 많았다. 이유진이 그런 친구들을 막 뭐라 하면 대부분은 그저 야 재미로 봤어 라고 속였고 일부는 사주팔자라는 것 자체가 야 통계학이야 라고 반박했다. 이유진은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사주풀이를 불신했다.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은 불신이에요. 뭐에 대해서? 사주풀이. 하나는 음양오행이 어쩌고 60 갑자가 어쩌고 하는 명리학 세계관이 현실 세계, 명리학 세계관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랑은 동떨어져 보인다. 어쨌든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은 불신입니다. 또 하나는 역술가 역시 서비스업이다. 심기를 크게 거스리려고 하지 않지 않을까? 실제로 지인들이 받아온 궁합 결과는 죄다 100점 만점에 60에서 80이다. 대체로 괜찮은데 이런저런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라.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예언이 예언자에게도 심각한 책임질 일이 없어서 그러니까 무난하게 넘어가려고 60에서 80을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일하는 데이터 분석 업체의 예측 결과는 아주 가차없었대요.
정말 직설적으로 얘기했나 봐. 그들은 돈을 다루는 사람들로부터 몇 년이나 냉혹하게 평가를 받았고 자신들의 예측에 책임을 졌다. 그만큼 뭔가 좀 정확도에 대한 게 다른 그때 이전은 뭐 사주풀이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엄격할 수 있겠죠. 친구는 난감했대. 어라라라라 뭔가가 상황이 발생했다. 술 기운을 더한 우정으로 둘의 관계 지속성을 분석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후회하는 빛이 보였어. 이 친구의 얼굴에. 그 장면 상상되죠? 친구가 그러니까 결과가 쉽게 말하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얼마나 후회되겠니? 그때 그냥 그거 해준다고 하지 말걸. 이런 생각하고 있겠죠. 친구의 회사에서 개발한 예측 분석 알고리즘에 따르면 이유진과 송유진은 5년 이상 사귈 가능성이 거의 없고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질 확률은 기적에 가까웠다. 송유진은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엄격한다. 자, 이런 거 날리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정보라고. 송유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래에 있어서는 엄격. 다른 관계에서는 성실 의무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특히 배우자나 연인에 대해 충실성은 보통 사람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이게 좀 낮구나. 바람 피 효과다. 근데 아예 몰랐던 얘기는 또 아니라고 얘기하네요. 이게 진짜일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조금 지금 곤란해서 하는 얘기일지는 모르겠어요. 태연한 척을 하고 있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되게 좀 이 상황에 몰입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얼굴이 그렇게 생겼는데 얼굴이 그렇게 생겼다. 약간 바람둥이처럼 생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스페인 이런 거 정보. 거기 바람둥이 많은 거잖아. 이유진은 그 저렴하고 직관적 이게 저렴하고 직관적인 분석. 좀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기분, 감정 상태 다 드러나잖아. 송유진은 일반적인 의미의 바람둥이는 아니라고 이유진은 생각했다. 그러니까 바람둥이 맞는데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야. 이거 뭔 소린가 싶어요. 그는 유혹에 저항하지 않거나 못하는 쾌락주의자. 끝없이 새로운 것을 찾는 자유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일반적인 의미의 그런 바람둥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사람들 간의 신의의 의미를 두지 않고 자기한테 일어나는 일 대부분을 내려두는 허무주의자에 가까웠다. 그러니까 바람둥이는 아니고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의 바람둥이가 아니라 뭐 다른 의미의 바람둥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허무주의자다. 허무주의자. 어쩌면 카나리아 제도에서 이방인으로 자랐고 자 이게 다 정보에 이런 거 문제화되기가 너무 좋죠. 서울에서 구계자로 생활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허무함을 느끼는 거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는 거예요. 송유진은 친구 커플과 술을 마시던 중 남자 쪽이 자리를 비우자 여자가 바로 자신에게 작업을 걸었던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송유진은 자기 인생에 무심했다. 그러니까 무심함을 보여주는 일화다. 그런 분위기는 옆에 있는 사람을 더 감질나게 했다.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이유진은 약간 인생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또 오히려 더 좋아하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계속 사귈 거야? 친구가 물었다. 자, 지금 쭉 엄청 속도감 있게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몰입 그리고 아마 수험생분들이 읽었을 때보다 송유진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이끌어내려는 제 태도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읽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사실 문제는 굉장히 심플하게 풀립니다.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술자가 풍자적이고 자주적인 어조로 그러니까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구야 이름이 송유진이 뭐 허무주의 그거 하나에 꽂혀서 뭔가 피상적인 인간관계 비판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주관적인 의식의 흐름. 근데 이게 의식의 흐름으로 가는 것보다는 대화랑 좀 그 둘 간의 티키타카로 가죠. 그다음에 과거에 대한 향수가 주된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현대 기술 맞죠? 의존하더라도 인간의 내면 갈등은 해소되지 않음. 그러니까 이 사람 그 이유진이 갖고 있는 고민은 해소되지 않죠. 그 현대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 5번 서산에 존재하는 서술자가 내면을 간접적으로 이거 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칠 수 있다고.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서술자가 직접 툭툭툭툭 얘기했죠. 불안하다 뭐하다 하면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감정 표현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뭘 느끼고 있는지, 심리가 어떤지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6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64번 보겠습니다. A 볼까요? A라는 거는 알고리즘이에요. 오케이. 자, 수년간 지속된 알고리즘에 대한 수요를 곧 신뢰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수년간 그 돈을 낸 사람들에 의해서 검증받았다라는 거잖아. 2번
A의 분석 결과는 그 대상이 허무주의있음을 최종적으로 허무주의를 증명한 건 아니죠. 오히려 바람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자, 이런 거 부주의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라는 거는 뭐 스페인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보를 날리고 막 이러면은 안 돼요. 그다음에 4번 이런 것도 최종적 의미는 철저하지만 연인 간에는 소홀해. 이런 거 다 아까 나왔던 그 내용 일치와 관련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번 A는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사건들에 맞춰 발생하는 구매 성향의 변동을 기업에서 파악하고자 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고난도 문제예요. 보시면 물론 답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쉬웠던 거지. 보세요. 기업들이 이를 알아내기 위해 이를 알아낸다. 뭐 사람들의 소비 패턴 이런 걸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되셨죠? 좋습니다. 정답 2번. 그다음에 65번 갈게요. 윗글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 봅시다. 휩쓸려 가잖아. 휩쓸려 가는 게 무슨 신중하게 탐색입니까? 땡. 그다음 니은 통찰이고 돈이다. 사소한 데이터를 모아 이게 완벽해져?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 막대한 수익 이건 가능하죠. 근데 완벽하지 않아. 꽤 디테일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항이었어요. 3번 호의로 상대를 도운 결과가 그에게 불편하게 될 수 있음을 느꼈다. 그게 후회하는 빛이 역력하다. 3번 정답. 4번 분석 결과를 냉정하게 수용함으로써 감정의 동요. 근데 리을은 태연하게잖아. 그치? 냉정하게 수용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관계의 미래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막 참고 있는 거라고. 태연한 척하고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5번 더 감지를 하다. 인물의 태도. 자, 근데 오히려 태도보다는 용모야? 아니야. 태도. 그 사람이 취하는 어떤 송유진은 자기 인생의 무심한 태도였고 그런 분위기가 더 감질 나게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인물의 태도가 더 큰 관심을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거의 순서가 달라진 거죠. 꽤나 디테일한 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소설짐은 사실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었던 지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답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데 물론 다른 것들 되게 이거 정답들을 못 봤으면은 다른 것들에 충분히 흔들릴 만한 여지들이 많았던 선택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만든 문항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자, 지금까지 현대시랑 현대소설 살펴봤는데 거의 이 정도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이 정도 난이도보다 많이 어렵거나 한 건 아니고 이 정도가 조금 어려운 축일 거고요. 좀 더 쉽게 나오는 것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뭐 그 난이도에 대한 평가를 하시기보다는 요런 정도 수준에서 좀 문제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좋습니다. 그 다음 지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비문학인데요. 비문학은 소설이랑 같습니다. 지문들을 일단 잘 읽으세요. 잘 읽고 빠르게 푸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비문학 이 부분은 많은 문제를 푸셔야 되고 풀이를 통해서 감각을 좀 기르셔야 돼요. 꾸준하게 평가 문제 푸십시오. 그 다음에 파트는 크게 뭐 인문사회, 과학기술 이렇게 나뉘고 이렇게 나오는 거랑 별개로 실용 텍스트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지금 토익인지 모르겠는데 좀 토익 시험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실용문 뭐 이렇게 광고 같은 거 보고서 숫자 막 비교해서 찾고 뭐 몇 명 설문조사 확률이 몇 명이 몇 %가 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눈으로 찾기 훈련이에요. 대단하게 뭔가 의미를 해석해내고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이 아니라 눈으로 왔다 갔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연습하시면 금방 올라갈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요거 글을 어떻게 읽느냐에 좀 더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자, 근데 글을 읽는 방식이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근데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문장과 문장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내용 하나의 팩트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문장에 대한 관점이 하나 있어요. 자,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떤 문장을 읽습니다. 비문학에서. 근데 이 문장은 사람의 어떤 배경 지식에 따라서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해가 된 것, 일단 안 된 것 때가 문제야. 큰일 났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문장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근데 이 그 다음 문장의 특징이 이 앞에 거를 설명을 할 수도 있고요. 앞에 거를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설명을 하면 설명한 걸 바탕으로 얘랑 얘를 쫙 쫀쫀하게 붙여서 읽으면서 아, 이런 뜻이구나를 이해하셔야겠죠. 그런데 때로 어떤 것들은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나 설명하려면 너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A는 B다라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 근데 설명을 안 하고 B는 C다라는 얘기를 했어. 근데 자, 요 말을 잊지 마세요. 만약에 우리한테 설명을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설명하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나 하세요. 즉 다시 말하면 A는 B다. 일단 모르지만 받아들일게. B는 C다. 이것도 정확하게 뭔지 모르지만 받아들일게. 근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 B는 그러니까 A는 C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내가 사실 왜 A가 B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B는 C인지를 정확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얘 둘을 종합해서 이 결론이 맞다라는 거는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비문학은 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징을 더 많이 갖겠죠. 왜? 과학기술에서 다루는 그 팩트들이 사실 그렇게 한두 줄로 다 이해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비문학이라는 지문 특성상으로는 전체적으로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얘기만 툭 던지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베이스들을 까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하나를 설명을 덧붙이자니 이만큼씩 필요하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건 지금 이거 이해시키는 게 아니야. 이거 이해시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만 얘기하니까 좀 그래서 얘랑 얘를 깔아두는 거야. 이렇게 접근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분들이 이걸 받아들여 주실 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만으로 100% 이해하기는 너무 짧죠. 너무 짧은데 그 선생님분들이 뭐가 불안한 거냐면은 내가 이 A는 B다라는 저 사실 자체를 모르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설명을 안 해주고서 자 A는 왜 B죠? 이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답은 지문에 있다. 그 말은 뭐다? 지문에서 얘기해 준 걸 묻지 얘기 안 한 걸 묻는 건 아니다. 이거는 얘랑 얘를 받아들이면 풀 수 있는 거고 얘가 왜 A가 B인지는 안 알려줬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거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우리 지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문제의 오답률들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지문 자체를 처음에는 어려운 거 안 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어려운 거를 몇 번 볼게요. 자, 온라인은 정보가 아주 빠르게 돌고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누구에게나 곧바로 열려 있어 소통의 장이 됩니다. 그렇죠? 덕분에 우리는 글, 음성, 영상 형태의 다양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고 알릴 수 있죠. 이렇게 뭐 부담 없는 내용은 부담 없이 읽으셔도 돼요. 그러나 이제 뭔가 시작되겠죠. 이런 개방성. 그러니까 이 개방성의 의미가 뭘까? 개방적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하면 앞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누구에게나 곧바로 열려 있고 이런 모든 거를 개방성으로 탁 받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속도. 손쉽게 찾고 서로 알리고 이런 속도, 개방성과 속도는 올바르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동일하게 작용되죠.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 저 개방성과 속도를 뭔가 그걸로 인해 문제가 됐던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게 가짜뉴스 문제래요. 요즘 심각하죠. 온라인 허위 정보는 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나중에 정정해도 이미 신뢰가 깨져 있다. 혐오를 자극하는 고의적 왜곡 정보는 사회 갈등을 만들고요. 특히 선거 보건 안전에 관한 잘못된 정보는 공동체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남기고 정책을 실패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결론이 뭐야? 인과죠. 규제는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부정확한 정보라고 해서 모두가 가짜뉴스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은 부정확한 정보랑 가짜뉴스가 뭔가가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얘기거든. 자, 대체로 가짜뉴스는 뉴스처럼 보이도록 포장한 뒤 의도적으로 자 볼게요. 가짜뉴스라는 거는 뭐냐? 뉴스처럼 보이도록 포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왜곡된 걸 하는 거예요.
문제는 현실에선 그 경계가 흐릿하다. 아직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다룰 수 있죠. 뭐 찌라시 이런 거. 그 기사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낼 수 있죠. 혹은 정부나 공식기관의 발표와 상반된 견해를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 뭐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얘기하는 사람 있죠. 전문가가. 근데 이거는 바로 왜곡이야. 잘못된 정보야. 아니죠. 그렇다는 점에서 부정확한 정보지만 그게 가짜 뉴스는 아닌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경계가 흐릿한 거예요. 판정 주체의 문제도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문성과 행정력을 가진 정부가 맡으면 일견 효율적인 건 맞지만 그것은 언론 통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정부기관이 이거는 가짜뉴스 아닌 거 이거에 권한이 있어버리면은 좋은 정보만 딱 선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 통제가 될 수도 있다. 반면에 플랫폼에만 맡기면은 또 문제가 된대요. 글로벌화된 플랫폼은 나라마다의 맥락을 살펴보지 못하죠. 그런 문제가 있겠죠. 그 때문에 이런 걸 살펴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계적 처리를 하면 사실상 그게 검열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뭔가 그냥 막 기계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그 자체가 검열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표현의 자유와 충돌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애초에 표현의 자유는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드는 말이라도 내버려 두자는 원리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를 통제하고 억제하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랑 상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그러나 생명 안정, 아동 범죄 등에서의 즉각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는 현실에서는 사실 맥락상으로 이렇게 읽어야겠죠.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더라도 사실은 규제를 그렇다고 안 하기에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포인트는 어떻게 규제할 거냐입니다. 그 한 방안이 사후 조치 공시 모델이래요. 자, 모르시죠? 물음표입니다. 아는 분들은 그거 하시면 되는 거고 대부분은 모를 거기 때문에 물음표. 이건 뭐냐? 어떤 게시물이 내려갔는지에 대해 신고자, 판정 주체, 처리 절차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거야. 그러면은 뭔가 자동으로 해가지고 내려갔어. 즉각적인 조치를 해서 내렸어. 위험할까 봐. 그거를 근데 누가 뭐 했는지를 사후적으로 공시한다. 적어도 어떤 목소리가 사라졌는지는 감시할 수 있도록. 괜찮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완전히 삭제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확인 필요와 같은 라벨을 붙이거나 추천 알고리즘에서만 빼는 방식의 가벼운 조치를 먼저 하자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사후 조치 공시랑 조금 가벼운 조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유지는 되죠. 둘 다. 경계, 이의제기, 토론의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큰 맥락에서는 사실 근데 기억은 이미 주관식의 방향이 지금 문제가 표현의 자유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지켜지는 방향인 게 맞긴 맞아요. 근데 물론 기억을 딱 지금 주관식으로 찾기는 어렵지만 자 이러면 어쨌든 위에서 짚었던 정보가 유지되면서 이런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에 검열, 통제 이런 문제가 조금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어쨌든 그런 방향이라고 기억은.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민주적 진행의 방식으로서 성향이 다른 언론, 시민단체,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사실 확인 장치를 만들고 플랫폼은 이 정보는 땡땡에서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라고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방안도 논의가 되네요. 결국 인터넷 가짜뉴스 규제의 목표는 포인트죠. 이거로 정리되네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없애자라는 어떤 검열과 통제가 아니다. 그게 아니라 명백한 피해, 아까 말했던 생명안전 이런 것들에 있어서 줄이자. 대신 표현의 자유는 지키자라는 거. 이게 맥락적으로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됐죠? 좋습니다. 자, 윗글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제기된 문제, 가짜뉴스와 관련한 문제죠. 그리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여러 방안의 근거를 들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2번 현대기술 발전의 이면과 그런 그 기술의 발전에 따른 개방성 이런 것들의 부작용 그리고 해소 방안을 지금 모색하는 거가 맞죠. 그 다음에 논란에 대한 고려를 당연히 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하고 있는 것도 많고요. 정책 한계와 다층적 시각도 맞고요. 특정 입장을 옹호하고서 반대 논박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 지금 대안을 고려하는 입장이지 특정 입장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허위 정보에 대한 판단을 행정부에 맡겨. 자
자, 행정부에 맡겨, 정부에 맡겼어. 그러면은 비판하는 콘텐츠 차단될 수 있어서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번, 인터넷 환경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개방성, 보편성이 악의적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개방성과 속도. 3번, 공신력 있는 기관이 한 가짜뉴스 판정이라도 그것을 플랫폼에서 기계적으로 보여주도록 하면 검열. 자, 근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거 가짜뉴스입니다라고 공시하는 게 검열이에요? 아니죠. 근데 이거는 사실 말 때문에 뭔가 말과 뉘앙스 때문에 3번을 고르신 분들이 3번을 맞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어떤 판단이라도 그것을 플랫폼에서 그것만 보여주면은 뭔가 편협하고 검열되고 통제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뉘앙스가 있죠. 아무리 좋은 거더라도 그러면 안 돼. 라는 그런 맥락에서 3번이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보세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이거 잘못된 정보입니다. 그 라벨을 딱 붙이는 거야. 그거는 보여줘야지. 근데 그게 검열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검열의 반대 방향으로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는 거겠죠. 자, 4번 볼게요. 보건이나 안전에 관한 정보처럼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영역에서는 신속한 차단이 표현의 자유보다 우선돼서 조치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대신에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니 사후 조치 공시든 뭔가 다른 대안들을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5번. 인터넷상의 뉴스들은 회색지대의 정보인 경우가 많아서 허위 정보를 규제하는 건 어렵다. 어려운 거 사실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정답 3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71번 그래서 이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줄이자라는 방향이 맞습니다. 그 기억 전을 보시면 사후 조치 공식 모델, 그 다음에 라벨, 추천 알고리즘 빼고 자 이런 거 지금 다 왜 하는 거예요? 기억 앞부분을 보면은 정보가 유지되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경계, 이의제기, 토론의 여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 즉 표현의 자유 이전에 문제가 생겼던 다 없애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 검열 통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가짜뉴스 판단에서 공신력을 확보한다? 좋은 말 고르는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 그거 찾을 수도 없고요. 지금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까? 저 고민을 하는 거는 맞아요. 지금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방향이 맞아. 그런데 지금 이 기억 부분 왜 이런 사후 조치 공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하냐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핵심 방향이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검열을 그러니까 되게 중대한 피해가 있을 것들은 일단 삭제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잖아. 대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대안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방향 자체가 그냥 삭제해버리면 아까 위에서 문제제기 삼았던 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 그럼 아래는 그런 대안을 만드는 게 결국에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죠. 그 방향성을 잊지 않으시면 1번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다 좋은 말이지. 됐나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마지막 72번. 좀만 힘냅시다. 자, 국가 A에서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가 횡령을 했다라는 의혹이 SNS에서 퍼졌다. 선관위가 확인했는데 달랐다. 그래서 왜곡을 막기 위해서 플랫폼 B의 삭제를 요청했다. 그래서 라벨을 붙였다. 얘들은 삭제한 게 아니라 라벨을 붙입니다. 자, 근데 1번 같은 거. 1번의 답이 1번도 이거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사후에 뭔가 조치를 했잖아. 그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사후 조치 공시 모델의 정확한 개념은 일단 삭제를 하고 이거 언제 삭제됐고 뭐 그런 정보를 알리는 게 사후 조치 공시 모델이에요. 저 단어를 그냥 스스로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지문의 근거를 생각을 하셔야죠. 1번 아닙니다. 2번 신속한 차단하지 않았어요. 사후 조치 공시 모델은 말 그대로 신속한 차단이죠. 삭제해놓고 보는 거니까. 3번 가짜뉴스에 대한 판단 주체를 플랫폼에 맡기는 방안이 구현되었다. 자, 보시면은 판단은 누가 했어요? 정확하게는 선관위가 했죠. 4번 왜곡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해서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4번 그대로죠. 정답.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감수하는 거 이건 일단 삭제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삭제 안 했죠. 그래서 대충 보시면 이런 것들 틀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지금 쭉 살펴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실지 사람마다 되게 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문학에 대한 점검. 그러면서 문학 너무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 드리고 싶었고요. 그 학술 텍스트 관련한 것들은 지금은 좀 뭐 인문사회 이런 주제로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한 그렇게까지 헤비하지 않은 느낌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근데 지문에 비해서 문제는 어때요? 생각보다 답이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헷가닥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제풀이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꼼꼼하게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좋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 다음 회차들 한번 살펴보면서 좀 더 다양한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